뉴욕 증시는 주택건설 착공 감소에도 불구하고 홈디포 등 유통업체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돈 데다 IMF의 경기 회복 전망 등에 힘입어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는 0.9% 오른 9,217로 마감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반등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3.6% 올라 다시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IMF 블랑시아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상처가 깊어 위기 발생 전보다는 잠재 생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관련해 국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례 격을 국장으로 올리되 6일장으로 해 일요일인 오는 23일 연결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린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사흘 만인데요. 기본적으로 전날 그리고 전전날 급락했던 데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호재는 무엇보다 유통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주택 관련 지표는 좋지 못했습니다. 7월 주택 착공은 오히려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증시 일단 사흘 만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됐습니다.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장중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유통업체들의 2분기 실적 개선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를 빠르게 개선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지수가 일제히 1% 안팎의 오름세를 기록하며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대를 확인하고 반등 마감된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유통업체들의 2분기 실적에 호조를 보여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된 모습이었는데 유통업체들의 실적 얼마나 좋았는지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유통업체의 실적 개선이 현 국면에서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가 현 지수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들이 지표상으로 반증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홈디포는 2분기 실적이 원가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홈디포는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이기도 한데요. 홈디포의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백화점 업체인 삭스도 8%대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타겟 역시 전문가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7%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의류 유통업체인 TJX가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유통 및 유통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며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 주었습니다. 네, 최근 이틀간 진행된 조정에 어떤 단초를 제공했었던 것이 다름 아닌 소비 지표였기 때문에 소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들의 호실적은 당연히 반등에 좋은 어떤 재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밖에 업종별 등락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유통업종과 더불어 금융 그리고 투자은행들의 강세도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한 주요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며 이들 주가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 의견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되며 2%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아멕스 역시 같은 내용으로 4.28%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현 국면에서 금융주들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시장의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을 지지해준다는 대목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도 각각 2%와 3%대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휴레패커드도 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사실 장중에 있었었는데 그런대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향후 기술주도 반등을 예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등락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주택 지표가 예상외로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 착공 지표 자체는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단독주택 착공은 5개월째 증가했다는 점들이 밝혀지며 오히려 시장은 이러한 부분들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 주택 착공은 58만 1000건으로 전월 대비 약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단독주택 창고는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가구 주택보다는 오히려 단독 주택의 착공 건수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세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도 이에 크게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약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출구 전략의 시점을 늦추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출구 전략 이제 논의도 약간은 거리감을 좀 둔 모습이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사실은 사흘 만에 반등을 성공해서 그나마 미국장이 이제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조금은 씻겨진 듯도 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S&P 500도 아직은 1000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나스닥도 아직은 2000선을 하회하는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지대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 마감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마디목 지수대를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일 지수대 부근이 최근 2개월 내 중요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매물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의미 있는 상당 구간의 매물대가 집중된 점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매물대 구간을 힘차게 돌파하고 마감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더불어 장중 흐름을 봤을 때도 꾸준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나타났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업종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 소비를 반증하는 유통업체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한 투자은행 업종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현 국면에서 시장의 추가 상승에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도 이에 환호하며 오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왔고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실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 추가 상승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는 간단하게나마 알아봤고요. 유럽 증시도 보니까 반등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유가도 상승 마감됐습니다. 전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흐름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아시아 증시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독일에서 또 괜찮은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유로화가 특별히 또 강세를 보이는 특징도 나타났었는데요.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챙겨주시죠. 네, 국제 유가는 3.6% 급등하며 마감됐습니다. WTI는 69달러 19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경기 회복이 가셔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유가의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최근 유가가 증시 조정과 더불어 다소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최근 WTI 선물 자체가 매수 포지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가는 향후 증시 상승과 더불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돌파도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업체 실적 개선에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해 다우가 0.9%나 올라 9,217로 장이 끝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유럽 증시 국제유가 움직임까지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중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19일 수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오후 한 1시 40분을 전후해서 서거를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60여 년에 걸친 정치 인생은 사실상 한국 정치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서거 이후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을 가졌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대변인이다 이렇게까지도 불리시는 그런 분인데요. 어제 이제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7월에 폐렴으로 입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37일 만인 어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서거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희호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이제 임종을 지켰고요. 이번 서거 소식에 현재 이제 국내외 언론과 전 세계 각계 인사들이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 이러면서 애도의 뜻을 표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86년생애가 정말 파란만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역경을 거쳐왔는데요. 광복 직후부터 60년간 한국 정치와 궤를 함께 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24년에 전남 신안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포상고를 졸업했고요. 48년에 목포일보 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5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군부 독재 정권의 반체제 인사로 분류가 되면서 평생 아주 역경이 많은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어왔다 이런 인생을 지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6년간 투옥 생활을 했었고 10년간은 망명 생활을 했었고 각택에도 연금이 되는 등 아주 어려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국제사회 압력으로 석방이 됐고요. 정치 생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5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4번의 도전 끝에 97년 1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한국인으론 처음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미국 언론도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보도를 하면서 아시아의 만델라가 서거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한편 경제 분야에서 또 보게 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IMF라는 아주 거대한 경제 파고를 뛰어넘으면서 DJ노믹스라는 경제 철학을 관통시킨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때문에 현 정부의 엠비노믹스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DJ노믹스라고 하면은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V자형으로 되살린 그런 힘을 가진 철학이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10년 만에 금융위기를 다시 겪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자주 비교가 되거나 아니면 시사하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점 때문입니다. 예. 김 전 대통령 후보 시절만 해도 IMF와 재협상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서 상당히 우려를 사기도 했었는데요. 취임 후에는 정작 이제 계파와 인맥을 떠나서 능력 중심으로 인물을 뽑았고 정부 중심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경기 회복을 이뤄낸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결국 취임 1년 반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99년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투자도 본격화되고 구조조정의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실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그런 혁신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대우는 물론이고 쌍용이나 혜태, 진로 같은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몰락을 하는 그런 경험을 겪었고요. 또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카드를 활성화시켰더니 카드 부실이 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었고 벤처기업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집값이 폭등하거나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이런 부작용도 물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이제 교훈을 도출해 본다 하면요. 경기 회복에 대한 조급증을 갖기보다 좀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펼치는 것이 향후에도 후유증이 적더라 이런 교훈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북한 측에서 과연 조문을 올 것인가 여부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사실상 남북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한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예, 게다가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을 한 뒤에 여러 가지 대북 사업을 재개하기로 또 결정을 받고요.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드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지금 김 전 대통령이 서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일단은 어제 소식을 듣고 바로 조전을 띄워서 애도의 뜻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조전 내용을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면요. 김 위원장 이름으로 났는데요.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슬픈 소식이 접해서 이어서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예. 지금 김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분단 후에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또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한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햇볕 정책을 펼쳐서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텄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정부가 북한의 정부 역시도 이번에 북한이 만약에 조문을 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과거 지금 사태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를 이틀 만에 조전을 보내왔었고 3일째 되는 날 김정일 위원장의 명의로 이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앞서서요. 2001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별세했을 때는요. 송호경 당시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조문단이 파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아직 조문단의 움직임은 없지만 이럴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도 막을 생각은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남은 장례 절차 그리고 장례 형식이 이제 또 궁금해지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장으로 거행이 됐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장례가 치러지게 되나요? 예, 지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장을 민주당과 가족들 쪽에서 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국장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임시 분향소가 서울 광장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설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 같고요.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 같은 경우는 장위 기간이 좀 더 길고요. 장위 비용도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국민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장을 치른 것이 박정희 대통령 한 명밖에 없고요. 지금 최규하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을 치렀었습니다. 이승만이나 윤보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족장을 치렀었고요.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정부가 결론을 낼 것 같은데요. 오늘 결론이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문 행렬들도 더 길어지고 국장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보니까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그의 헌신, 희생은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애도 성명을 냈다는 보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관련 소식은 일단은 일단락 짓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죠. 이제 국제금융시장 얘기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때문에 한동안 좀 조용했었던 캐리 트레이드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이전에도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번에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고개를 든 것을 넘어서 활기가 좀 도는 것 아니냐, 좀 더 본격화되는 단계다 이런 내용으로 난 것 같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은요, 저금리 통화를 빌려서 고금리 통화에 투자를 해서 그 금리 차이를 가져가는 그런 투자 기법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국가 간의 금리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도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각국이 출구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격차들이 속도나 방법에 있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 투자 기법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시장은 중남미 시장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를 보면요. 5번이나 금리를 내렸는데도 아직 금리가 8.75% 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침체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브라질 같은 고금리 국가에 투자를 하는 이런 캐리 트레이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브라질 외에도요. 호주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금리도 인상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한 투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쪽 뉴스도 한번 보죠. 강남 등의 일부 지역에만 국한해서 집값이 올랐던 것이 얼마 전의 일인데요. 이제는 전반적으로 아파트값이 모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분양가뿐만이 아니고요. 전세값까지 함께 지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글쎄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집값이 벌써부터 불안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예, 일단은 아랫목이 데워지니까 운목까지 열기가 퍼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금 강남 지역
지역을 중심으로 약간 가격 불안이 보였다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분양시장 상반기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내놓고 이 아파트들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가 되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 건설업체들이 이제 인기 택지지구나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인천 청라지구와 서울 신당동의 분양가 변화가 얼마나 두드러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한 200만 원씩 3.3제곱미터당 200만 원씩 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2008년에 3.3제곱미터당 860만 원이었는데 이게 5월 달 가니까 1,000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지금 서울 신당동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분양이 됐던 것이 7월 2개월 만에 1,500만 원에 분양됐던 것이 2개월 만에 1,700만 원대로 역시 200만 원 정도 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계가 시장이 살아난다. 그리고 청약 열기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의 전세값이 19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만 보면 2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남 같은 경우 매매값이 오르니까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강북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어지면서 멸실, 즉 부수는 아파트나 건축물들이 늘어나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약간 다른 이유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가격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국의 전세값이 19주 연속 상승, 서울의 경우에는 29주 연속 상승. 이렇다 보니까 이런 전세값의 또 상승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서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또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그 대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원래 서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1년에 3조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벌써 1조 7천억 원이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빨리 예상보다 소진이 되고 있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전세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보기에 지금 전세값이 2년 전보다 10% 이상 오른 상태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기존 계획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이 액수를 늘리자, 전세자금 대출을 좀 지원을 많이 하자 이래서요. 올해 지금 하반기에 4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늘어날 그럴 계획이고요. 이렇게 되면 한 1만 명 정도가 전세를 받을 때 이 대출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밖에도 다른 대책을 한번 표로 나타낸 것을 보시면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 기존 계획보다 조금 앞당겨서 조기 공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상태고요. 또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들어설 아파트 양을 좀 늘려보자. 즉 좀 더 빽빽하게 지어서 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켜보자 이런 대책도 지금 검토가 돼서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이현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그리고 전전날 급락했던 데 대한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장 초반부터 됐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호재였던 것은 2분기 유통업체들의 실적 호조 때문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된 모습을 그대로 지수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우는 0.9% 올라서 9,217에 장이 종료가 됐고 나스닥은 1.3%, 스탠더드 앤 포어스 500 지수는 1% 이상 역시 상승하면서
하면서 장이 끝이 났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7월 주택 착공이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오히려 단독주택 착공은 5달 연속 증가하면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또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을 해서요. 출구 전략을 지금 쓸 시점은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 얘기는 조금 더 멀게 느껴지는 오히려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우리장은 또 약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샌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